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저의 결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돌아봐도 정말 황당하고 인생에 다신 없을 경험 같아서 이렇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두 분이 함께 관리 용역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빌딩 청소, 시설 관리, 인력 파견 같은 일을 하는 회사였는데 시작은 정말 작았다고 해요. 직원이 서너 명뿐인 조그만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직접 걸레 들고 현장에 나가시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도 그 작은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거래처 찾아다니고 견적서 쓰고 월급 계산까지 혼자 다 하셨다고 했고요. 두 분이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신 이유는 원래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셨고 어머니도 상황이 비슷하셨습니다. 두 분 다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한 가지 약속이 있었대요. 자식들한테만큼은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그 약속 하나로 20년 넘게 달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관리 현장을 돌았고 어머니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셨어요. 한창 바쁠 때는 주말도 없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직원이 배로 늘어났고 또 몇 년이 지나니 몇십 명이 됐고 나중엔 큰 규모로 회사가 커졌어요. 거래하는 건물도 서울 시내에만 몇십 곳이 넘었고 업계에서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까지 되셨죠. 덕분에 서울의 부동산도 몇 채 마련하시고 경제적으로는 꽤 넉넉한 수준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분들보다 훨씬 여유 있는 정도였습니다. 모아놓으신 게 적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죠.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한쪽 다리를 끌고 다니셨고 어머니는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겨서 큰 병원을 오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현장 나가시려고 신발 신는데 허리가 안 굽혀져서 어머니가 신발을 신겨드린 적도 있대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셨어요. 의사가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쉬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결심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그만하자.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부자인 건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다. 어머니도 동의하셨죠. 그렇게 결국 두 분은 회사를 정리하시고 충남 쪽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정리하는데 반년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부모님은 지금 작은 농장을 하시면서 조용하게 지내세요. 두 분이 시골 가시고 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돈을 벌어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때마다 같이 밥 먹고 마당에 앉아서 바람 쐬고 자식들 얼굴 보는 게 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티를 전혀 안 내세요. 옷도 소박하게 입으시고 차도 오래된 트럭 타고 다니시고 동네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시골 부부처럼 보이죠. 부모님은 제가 20대 후반에 귀농을 하셨으니 사실 저의 어릴 적은 부모님의 기억이 많지 않았어요. 두 분이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게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은 이미 출근하신 뒤였고 밥은 알아서 차려 먹어야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라면이랑 계란 프라이는 혼자 할 줄 알았고 밥솥 돌리는 것도 그때 배웠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동생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것도 씻기고 재우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동생이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 울면서 나왔는데 친구가 너희 엄마는 왜 안 와라고 물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동생과 같이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 시간이 저의 자립심을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부모님은 제게 공부해라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빠서 못하신 거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걸 강요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을 보내주신 적도 없어요. 억지로 다녀봤자 정신건강에 좋을 게 없다는 뜻이었죠. 그런데도 제가 공부를 놓지 않았던 건 부모님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까지 잃어가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나름대로 다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남한테 손 벌리는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다짐이요. 저는 스스로 제가 뭘 잘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문제집 풀고 인터넷 강의 찾아보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 가서 물어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었죠. 이후 저는 대학을 가고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시험 준비하는 동안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합격했을 때의 그 기분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임대부터 직원 월급까지 전부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고 있어요. 이젠 그게 제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네요. 제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달리던 그즈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난 건 세법 개정 관련 실무 세미나에서였어요. 이런 세미나에는 세무사뿐 아니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도 참석하거든요. 그 사람도 공인 회계사였는데 회계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끼리 가볍게 명함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키가 꽤 크고 인상이 단정한 사람이었는데 말투도 차분해서 딱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 나눴던 이준혁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커피를 마셨던 날이 기억나는데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있으면서 한 번도 어색한 침묵이 없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그 정도로 대화가 끊기지 않은 건 드문 일이었죠. 직업이 비슷한 계열이다 보니까 일 이야기로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간 서로 어려웠던 이야기, 신기했던 이야기 등을 풀어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갈 이야기를 이 사람은 다 알아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덧붙여서 그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해도 쓸데없는 눈치 게임을 하지 않았고 할 말이 있으면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단순하고도 명확했죠. 제가 야근이 많아서 약속을 급하게 바꿔야 할 때도 알겠어. 일 끝나면 연락 줘. 하고 말았지 삐치거나 서운해하지를 않더라고요. 상황이 이해가 되면 뭐든 괜찮다면서요. 서로 할 일을 존중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편했습니다. 잘 맞는 부분이 많았는데 다른 점도 있긴 했어요. 신기했던 건 학창시절 이야기였어요. 남자친구는 교육열이 엄청 강한 집안에서 자랐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학원을 몇 개씩 보냈고 대학도 부모님이 정해준 곳을 갔고 회계사 시험도 집안의 기대 때문에 준비했다고 했어요. 나는 솔직히 회계사가 꿈이었던 건 아니야.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았어. 다행이지. 정말? 부모님이 안 시켰으면 뭐 하고 싶었는데?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항상 부모님이 정해준 길이 있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누가 시킨 적 없이 스스로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매일 학원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그대로 걸어온 사람이 좀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모르는 세계를 살아온 사람이라는 게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난 지 10개월쯤 됐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와는 딱히 다투거나 마찰을 빚은 적이 없었는데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어요. 남자친구는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에서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계획표처럼 짜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신혼집은 강남 역세권으로 가야 돼. 출퇴근 동선이랑 자산 가치를 같이 생각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야. 어차피 살 거면 확실히 계산해야지. 사실 저는 강남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가격도, 위치도요. 주거지로 삼기엔 우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납득이 가니까 그냥 남자친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이해해야지 했거든요. 그런데 들을수록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양가에서 얼마씩 지원받아서 대출 비율은 몇 퍼센트 이내로 맞추자. 맞벌이 수입은 비율을 정해서 나눠 관리하자. 이렇게 전부 칼같이 따지는 식이었어요. 심지어 생활비를 매달 엑셀시트로 관리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연애할 때 편했던 그 논리적인 성격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교육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갈렸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은 보내야지. 학군도 미리 봐놔야 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왜?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찾게 하면 안 돼? 꼭 영어 유치원이어야 해? 너는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사회에서 교육 안 시키면 뒤처져. 다른 건 몰라도 교육 면에선 타협하면 안 돼. 이상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라서 알아. 난 학원 한 번 안 다녔어도 세무사 됐고 사무소도 내가 차렸잖아. 주위에서 압박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길을 찾는 사람도 있어. 아이한테 기회는 주되 강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자친구는 잠깐 말이 없더니 너는 특수한 케이스야. 모든 아이가 너처럼 되진 않아. 대부분의 아이는 나처럼 기준이 필요해. 라고 답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투에 은근히 네 방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너는 운이 좋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서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몇 달째 반복됐어요. 함께 사는 집에 대한 기준도, 돈 관리 방식도, 아이 교육도 하나하나 전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준혁이가 노트에 표를 그리면서 신혼집 후보 지역별 장단점을 정리하기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매일 이런 식으로 살게 되겠구나 싶어서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함께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쯤 되니까 이 결혼이 맞나 싶었어요. 가치관이 이렇게 안 맞는데 결혼해서 뭘 어떻게 맞춰가겠다는 건지. 혼자 내내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결혼 과정의 하나일 뿐이야. 차이는 살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라고. 나는 너 아니면 결혼 안 해. 그 완고한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먼저 놓아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살았어. 근데 너만큼은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이야. 이번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 맞춰 가보자, 우리.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부모님 말 잘 듣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반쯤 끌려가는 심정으로 결혼 준비를 따라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아쉽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남자친구한테 타협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 부모님을 만나보고 그 뒤에 최종 결정을 하자고요. 그리곤 먼저 준혁이를 저희 부모님 댁에 먼저 데려갔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골집에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거든요. 충남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반응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표정이 묘하게 굳더라고요. 논밭 사이에 있는 시골집,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농기구, 대문 옆에 가지런히 놓인 고무장화들, 서울 강남 역세권만 생각하던 사람 눈에 이 풍경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고무장화 쪽을 힐끗 보는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메어놓은 강아지가 짖으니까 살짝 뒤로 물러서는 것도 보였고요. 분명 시골이 처음은 아닐 텐데 여자친구 부모님 집이라는 맥락에서 보니까 다르게 느껴졌나 봐요.
저희가 오니 아버지는 직접 농장에서 딴 과일로 주스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는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갈치조림에 동치미에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까지 한 상 가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죠. 어머니가 준혁이 밥그릇에 밥을 더 얹어주시면서 많이 먹어요. 서울에서 온다고 고생했을 테니. 라고 하셨고 그때만 해도 준혁이도 당황스러움을 티내지 않고 예의 바르게 있었어요.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말도 빠지지 않고 했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가 농장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준혁이는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면서 아버님,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난했어요. 문제는 둘이서만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 먹고 마당에 나와서 걷는데 준혁이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원래부터 여기서 사신 거야? 아니,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건강 때문에 내려오신 거야. 10년도 안 됐어. 뭐? 그럼 농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수입이 되긴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나와?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그냥 결혼하면 양가가 서로 도와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니야. 노후 준비는 따로 해놓으신 거 있어?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 전부 돈에 관한 질문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정성 들여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도 이 집에서 느낀 게 돈 이야기뿐이었나 싶으니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이런저런 걱정이 들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뭐랄까 속이 뻔히 보여서 불편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준혁이가 뭔가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좀 실수했나? 대답하기 싫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준혁이를 놓지 않은 이유는 분명 그 사람만의 좋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원할 때는 확실히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제 일을 존중해 줬거든요. 일이 바빠서 만남에 소홀해져도 불평하지 않았고요. 한 번은 의뢰인이 급하게 세무조사 대응을 요청해서 주말 데이트를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준혁이는 오히려 사무실로 커피와 먹을 것을 사다 주면서 힘내 끝나면 밥 먹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면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제 사무소에 대해서도 당신이 혼자 일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진심으로 존경해라고 인정해줬습니다. 자기 일만큼 상대방 일도 중요하게 봐주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빼면 저희 사이는 완벽할 만큼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뛰어넘어선 사랑으로도 이어져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준혁이 부모님까지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나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준혁이에게 들어보니 예비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전속 운전기사로 오래 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근처 대형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학원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계셨다고 했고요. 매일 학부모들을 상대하면서 어느 집 아이가 어디 붙었고 어느 집은 과외를 몇 개 시키고 어느 집 남편은 뭘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고 또 다른 데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이었어요. 남의 집안 사정을 비교하는 게 거의 습관처럼 뵌 분이셨죠. 준혁이가 우스갯소리로 말하길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어머니를 두고 그 양반은 남의 집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느냐는 말이 있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전해 들으니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교육열을 올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미리 전해 듣고 가니 오히려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까 시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당신 아들 자랑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학원을 몇 개를 다녔는지 몰라요. 수학, 영어, 논술, 피아노까지 엄마 아빠가 허리띠 졸라매고 교육에 전부를 쏟았지. 그 덕에 이렇게 똑똑하게 자랄 수 있던 거야.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내가 매일 대기업을 오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배운 사람이 대접받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들 교육에 전부를 걸자고 다짐했었지. 우리 인생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회계사 시험 붙었을 때는 동네방네 다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 회계사 됐다고. 네, 그간 노력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어. 예비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잠시 멍해질 때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세무사면 전문직 맞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데려왔네. 하면서 연신 기분이 좋으신 듯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아니, 모든 게 좋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에 관해 묻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에 사세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모아둔 건 좀 있으세요? 질문이 하나둘 나올 때마다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학원에서 학부모 상담하듯이 조건을 하나씩 체크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꾸미거나 부풀리고 싶지 않아서 있는 사실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충남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확 바뀌었어요. 아, 시골? 그 한마디가 전부를 말해줬습니다. 이전까지 화나던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더라고요. 그 뒤로 질문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 논이 얼마나 드는데요? 집은 뭐 일반 시골집이에요? 미나 씨 학비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슬쩍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준혁이는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꼈는지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리신 것처럼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자리가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과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제게 구체적으로 뭐라 하신 건 아닌데 그 표정 변화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방금까지 좋다고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걸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이 며칠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결혼이 더욱 고민됐어요. 머리가 복잡해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주말에 혼자 고향에 내려갔죠. 시골에서의 부모님은 여전히 편안하셨어요.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어머니랑 마루에 앉아 과일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모종을 잘못 심었다 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도 뭐가 그리 재밌으신지 깔깔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 심은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심은 거야 하면서 너스레를 떠시니까 어머니가 실험은 무슨? 맨날 실험만 하다가 수학은 언제 하냐? 하시면서도 눈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왠지 모르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결혼이란 게 뭔지, 부부가 뭔지 두 분을 보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녁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네가 좋으면 아빠는 상관없다. 다만 네가 행복해야지. 그거면 돼. 어머니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전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 하시면서 혼수나 집 마련 쪽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금액을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넉넉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업하시면서 모아놓으신 게 이 정도였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더욱 신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돈을 모으시려고 건강이 망가질 때까지 일하셨는데 이걸 허투루 쓸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시면서 잠든 제 이불을 덮어주시던 손, 아버지가 허리를 못 펴면서도 현장에 나가시던 뒷모습,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대충 결정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한 선택이 부모님을 위한 선택이다. 그런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마루에 나와 혼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 오셔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이 있다가 제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하나도 없다. 엄마 아빠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아무것도 캐묻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는 게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조건부터 따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였으니까요. 마당에 벌레 소리가 가득한 밤이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진정됐던 것 같아요. 문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 준혁이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도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슬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 거 상관없는데 솔직히 남들이 선입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인정해야 돼. 장인어른이 농사 짓는다고 하면 다들 무슨 생각할지 뻔해. 법인 사람들은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야. 본인은 안 그런 척, 다른 사람의 생각인 척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깎아내리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속이 끓었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여유를 말해서 입을 막는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돈 있어 한마디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내세워서 환심을 사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괜찮은 집안이고 돈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논리를 내가 먼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도 싫었어요. 직업이나 사는 곳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는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하시는 거고 누구보다 자부심 갖고 계셔.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현실적이라는 게 뭔데? 네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비현실적인 거야? 솔직히 말해봐. 자꾸 남 핑계 대면서 당신 생각 전하지 말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부모님을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너라면 참을 수 있겠어? 내가 너희 부모님 운전기사 일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괜찮겠냐고. 내가 언제 무시했어? 그리고 왜 내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이 이야기가 나오면 준혁이와 늘 크게 싸웠어요. 준혁이는 자기 부모님을 건드리면 발끈하면서 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중잣대가 화가 났지만 일단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죠. 그러다 며칠 뒤에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준혁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된 건 시부모님이 뒤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그 집안이랑은 안 된다. 네 수준에 안 맞는다. 시골 농사꾼 딸이랑 결혼하면 평생 네가 끌고 가야 한다 하면서 아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준혁이 회사 근처까지 찾아와서 점심시간에 붙잡고 1시간 넘게 설득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준혁이가 지친 얼굴로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더는 숨길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았어요.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한숨을 쉬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결혼 반대하셔. 아침에도 점심에도 퇴근할 때도. 나는 너랑 결혼 꼭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막으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 그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너한테 나간 것 같아. 미안해. 그래서 그 답답함을 나한테 푼 거라고?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 네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말을 네 입으로 따라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래서 사과하잖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머니 말에 흔들린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나랑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거야? 준혁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건 알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이 저한테까지 튀어나오는 걸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시어머니가 뭔가 또 요구하면 그때도 나한테 그게 나오는 건 아닌지, 이제는 점점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아주 분명했어요. 파혼시키려는 거였죠. 아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먹히니까 방향을 바꿔서 저를 직접 공략하기로 한 거예요. 우선 전화가 수시로 왔어요. 처음엔 그래도 아직 결혼을 안 한 남이다 보니 어느 정도 선이 있었는데 갈수록 그 선을 넘더라고요. 혹시 친정에서 혼수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쪽은 그간 준혁이를 지원해주는데 전부를 쓴 상황이라 솔직히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회계사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밝은 거 알죠? 제가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라고 하면 한숨을 쉬시면서 그래, 시골에서 뭘 해주겠어. 그냥 없다고 하지. 이러셨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넘기면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말을 바꿔서 반복하시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저녁 9시 넘어서 전화가 와서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무슨 일이긴 자기 전에 생각나서 전화한 거지. 예단 거는 생각해 봤어? 하시더라고요. 퇴근하고 겨우 쉬려는데 그 전화를 받으니 온 신경이 곤두서서 잠이 안 왔습니다. 한 번은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미나 씨가 우리 준혁이 좀 말려봐요. 왜 이렇게 결혼한다고 고집이야? 아가씨 같은 조건에 우리 아들 연애만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반대하시는 건 알지만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후진 사람 아니고요. 준혁 씨도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만 끊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부추긴 것처럼, 제가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뻔했지만 정신 차리고 겨우겨우 한마디 하고 끊을 수 있었죠. 어머니가 저렇게 날뛰는데도 아무도 안 말린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긴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만큼 했으면 했지 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준혁이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매일 임원분을 모시면서 느끼는 건데 그분들 자녀는 다 맞는 집안끼리 결혼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그 정도면 결혼할 사람 집안도 좀 받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가 옆에서 맞아, 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지 하셨고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같은 말을 다른 버전으로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잘 보이고 싶어서 웃으며 나왔는데 지나고 보니 한마디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쑥 오셨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안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이 다 듣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세무사 사무실이에요? 좀 작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계법인은 강남 큰 빌딩에 있는데. 직원 2명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침 의뢰인 상담 중이었던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의뢰인분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까스로 상담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따로 모시고 나갔어요. 어머님,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곤란합니다. 의뢰인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뭐가 곤란해? 며느리 될 사람 직장에 한 번 와본 것도 안 되나.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전화로 해주세요. 전화로? 전화로 하면 또 안 받잖아. 돌아가시면서도 복도에서 또다시 이 정도 사무실이면 수입이 얼마나 되려나. 뭐든 우리 아들 월급이 더 많겠네.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표님 괜찮으세요 하는데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지만 내가 혼자 일궈낸 이 사무실을,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공간을 그 사람이 한마디로 깎아내렸다는 게 너무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면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뻔했거든요. 사무실까지 찾아오시는 분인데 결혼하면 어떻게 나올지 불보듯 뻔했죠. 그래서 준혁이한테 우리 좀 시간을 갖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뿔싸 준혁이가 제 등 뒤에서 저 모르게 일을 저지른 겁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상견례 날짜를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저희 부모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어머님, 아버님 상견례 날을 잡으려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장소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한 거였어요.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준혁이가 직접 전화를 다 하더라. 참 적극적이야.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하시면서 기뻐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도 예의 바른 친구네. 나서서 다 알아보고 하셨고요. 이미 좋아하고 계신 부모님을 보니 이제 와서 사실은 파혼하려고 했어라고 말하기가 그땐 너무 곤란했어요. 결국 상견례까지는 우선 하기로 했죠.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혁이가 모든 상황을 바꾼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준혁이랑 상견례 관련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준혁이가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상견례 날에 어머님 아버님 복장에 좀 신경 써줄 수 있어? 그래도 호텔 식당에서 상견례 하는 건데 격식은 좀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라고? 아니,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거니까 혹시 너무 편한 차림으로 오시면 양가 모두 불편하실 테니 미리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격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상견례에 고무장어라도 신고 올 것 같아?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어요. 소리를 질렀는데 하필 옆에서 시어머니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나 좀 바꿔봐.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아니, 너는 장처 남편 될 사람한테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니? 솔직히 우리 아들이 틀린 말 했어?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문화를 모르니 알려드리는 거잖아. 여기 문화라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세서 시집살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요새 며느리들은 참 이래서 시골 출신은. 그 뒤에 뭐라고 더 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전화기를 잡고 있는데 준혁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좀 흥분하셨다. 미안해.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면서 정작 시어머니를 말린 건 아니었죠. 그 문자를 보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일이 매주, 매달, 평생 반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적반하장에 결국 준혁이도 부모님 편이라는 게 확인된 거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시어머니 말에 동조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겉으로는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부모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대로 조용히 끝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당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직원들 앞에서 망신 준 것, 전화해서 부모님을 무시한 것, 아들한테 파혼하라고 압박하면서 저를 깎아내린 것, 그것들을 꼭 한 번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장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전부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사무실에 찾아와서 뭘 했는지, 준혁이가 부모님 복장까지 지적한 것까지 전부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분해서 부모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죠. 어머니는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평소에 느긋하고 넉살 좋으신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계셨어요.
아버지도 내내 듣고만 계시다가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 상견례 하자. 상견례를 그대로 하자고요? 그 사람들 만나서 뭐 하게요? 저는 되갚아주고 싶다는 거지 상견례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이 있으니까 믿어봐라. 아빠가 몇십 년 넘게 사업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뭐든지 당한 자리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거야. 뒤에서 뒷담화 해봐야 소용없어. 무서운 건 눈앞에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어머니도 걱정 마,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셨어요. 두 분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편안하고 느긋하시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은 할 수 없었죠. 결국 상견례 당일이 됐습니다. 정말 상견례까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이게 되려나 싶었는데 그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서로 끝장 볼 때까지 본 것 같은데 결혼을 목표로 다 같이 한자리에 만난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심지어 저희 쪽은 이미 파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가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죠. 저희 부모님이 뭘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 장소 가보니 저번에도 그랬듯 시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어찌나 부지런하신지 몰라요.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마음 단단히 먹으신 듯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입구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사돈댁이 뭘 입고 오시려나 하시는 게 들렸어요. 잠시 뒤 저희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수수한 남색 재킷에 편한 바지를 입으셨고 어머니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으셨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위아래를 훑으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옆에 있는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속삭이시는 것도 보였고요. 이미 거기부터 저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어찌저찌 자리에 앉고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먼저 인사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초반부터 기선을 잡으려 하더군요. 사돈 어르신은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면서요? 뭐 농사도 요즘 잘 되면 괜찮다던데 사돈 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은근히 깔아뭉개는 투였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네,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겸손하게 받으셨죠. 시어머니는 작정한 듯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저희는 뭐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아들의 장래에 전부를 쏟아부었거든요. 사돈댁은 따님에게 어떤 투자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희 딸은 알아서 공부하느라 특별히 투자한 건 없습니다. 알아서 열심히 했고 지금 일도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결실이죠. 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셨어요. 알아서 했다고요? 하긴 시골이면 학원도 없으니까. 제가 분명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대 후반에 귀농했다고 전했는데도 시댁 쪽은 이미 저희 쪽을 태생적으로 가난하고 비루한 집안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는 좀 없는 편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계속 점잖게 받기만 하시니까 신이 나서 점점 더 기세를 올렸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여보, 우리 준혁이 대학 보낼 때 적금 몇 개 깼는지 이야기해봐 하시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아들 교육에 희생했는지를 자랑처럼 늘어놓으셨어요.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하면서 번 돈을 전부 아들 학원비에 넣었지. 우리 같은 부모가 없어.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회계법인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아버지가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시어머니는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칭찬으로 받아들이시고 더 신이 나셨어요. 한참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급기야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농담이라고 한 말 같은데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들 키우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촌스러운 거지들이랑은 사돈 못 맺겠네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 하고 급히 불렀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머쓱하게 헛기침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시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지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거지라고 하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는 화면을 보시는데 그 몇 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곤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고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셨어요. 스피커폰으로 해두시고요. 테이블 위에 접시며 컵이며 다 조용한 가운데 스피커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가고 상대가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 나야.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뭐 한 가지만 물어보자. 상대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아이고 형님, 무슨 일이세요? 거기 회사에 박땡땡이라고 전속 운전기사로 있는 사람 알지? 그 사람 배치건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시아버지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 속 김 사장이라는 분은 시아버지가 소속된 운수회사 대표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용역 사업을 하시면서 쌓은 인맥 중 하나였던 겁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아버지가 상견례 전에 시아버지 소속을 알아보셨을 때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신 거였어요. 전화 속에서 형님 부탁이면 당연하죠. 뭘 하면 되는데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가만히 보시더니 아직은 됐어. 내가 곧 다시 연락할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직접 뭔가를 시키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 한 통이면 시아버지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모두가 눈으로 본 거니까요. 시아버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점잖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비 사돈댁에서 저희 가족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니 이 카드를 쓰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하면서 더듬거리는 사이에 아버지가 2번째 전화를 거셨어요. 이 원장님, 접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 건물 학원 자리요. 네, 임대차 갱신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합시다. 전화 속에서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끊으시고 나서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사돈댁이 일하시는 그 학원, 그 건물 관리를 저희 회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주 이사장은 저하고 몇십 년 된 사이예요.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명절마다 안부 전화하는 사이고요. 학원 임대차 계약이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사돈댁이 거기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 학부모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회계사예요 하고 자랑하던 그 자리, 동네 아줌마들이랑 남의 집 비교하면서 일하던 그 공간이 저희 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협박이야. 아버지가 차분하게 받으셨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전화만 걸었을 뿐입니다. 근데 사돈댁은 저희한테 이미 많은 걸 하셨죠.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딸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셨습니다. 파혼시키려고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심지어 면전에서 촌스러운 거지라고 하셨죠. 이 정도면 협박보다 더한 죄 아닌가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엔 억울한 얼굴이었는데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시골에 간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봤으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간 겁니다. 사돈댁은 모르셨겠지만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에요. 결혼 안 합니다. 파혼이에요. 준혁이가 다시 얘기하자며 붙잡았지만 돌아볼 생각은 없었어요. 준혁이의 손을 뿌리치고 부모님과 함께 일어섰어요. 그때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죠. 이 사람이 우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감정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간 고생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이 사람의 눈물과 그 뒤에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동시에 보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게 상견례의 끝이었어요. 나가시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낮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진짜 걸 거다. 이대로 말만 할 수는 없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파혼 이후 준혁이한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전화가 20통 넘게 왔고 문자도 끊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러신 거지 나는 아니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이야기만이라도 하자.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진심이야. 처음 며칠은 읽지도 않고 넘겼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문자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절박해졌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준혁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듣는 순간 마음이 안 흔들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같이 웃었던 시간들, 서로 일 이야기하면서 밤늦게까지 함께 있던 날들, 그런 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좋았던 기억과 그 사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며칠 뒤에는 시아버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미나 씨, 준혁이가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어. 한 번만 만나줘.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랫사람한테 말하듯 하시는 분이었죠.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결정했고 다 끝난 사이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야? 양가 어른들이 앉아서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희를 욕보이셔놓고 다시 앉아서 뭘 이야기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연락하면 못 참습니다, 저. 시어머니는 연락이 없다가 며칠쯤 지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내가 좀 심했다.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이 한 줄 딱 보냈더라고요. 반성이 아니라 아들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체면상 보낸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준혁이는 사무실 앞에까지 찾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건물 앞에 서 있길래 직원이 대표님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서 나가봤더니 준혁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던 사람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변하실 수 있게 내가 노력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네가 노력한다고 네 부모님이 바뀔까? 이미 늦었어. 네가 설득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네 자신이었어. 그리고 넌 그걸 못했잖아. 준혁이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파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혁이 회계법인 동료한테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준혁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더라고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학원 일을 그만두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주한테 정말로 전화를 하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쭤보지 않았어요. 다만 학원 쪽에서 임대차 조건이 갑자기 달라져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따라가셨는지 나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이르신 건 맞는 것 같았죠. 준혁이한테는 파혼 후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가끔 공통 지인을 통해 안부가 전해지기는 하는데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이제 제 인생이 아니니까요. 특별히 시원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느낀 건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언젠가 그게 돌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제 모든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일 이후로 제가 뭘 원하는지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게 나이가 되면 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결혼은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거지,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제대로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얼마 전에 동생 결혼식에 가셨는데, 그날도 소박하게 차려입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또 시골 티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웃으셨는데, 아버지가 시골 사람인데 시골 티가 나는 게 당연하지 하셔서 같이 웃었습니다. 동생네 시부모님은 두 분이 도착하시자마자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면서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보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걸 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좋은 사람은 아직 못 만났지만 급하진 않아요. 그때 일 덕분에 기준이 확실해졌거든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